예, K대 원장 조동철입니다. 우리 고부 원장께서 발표하시면서 많이 떨린다 그러셨는데 저도 좀 떨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더 떨리는 발표는 부원장이 하시고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냥 사회로 물러앉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경제개발 추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세션 1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경제개발 성과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두 발제자와 함께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일단 패널은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발제자분들은 아실 거고 이상렬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계시고요. 권문식 현대코퍼레이션 상근 고문님 계시고요. 이주태 포스코 부사장님 나와주셨고요. 추혜용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자문역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체된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 오늘 이 사전 등록한 160분 정도 돼 이렇게 저희가 폴을 진행했는데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60년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가버넌스 개혁, 상생 정치 이런 쪽에 우리 사회 갈등 구조를 좀 해소하면서 아까 우리 고 부원장이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합리적인 정책이 잘 임플리멘테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세 분 이제 이 산업계에서 나와 계신데 그 세 분의 말씀을 각각 차례대로 듣기 전에 우리 이상렬 논설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개발추진의의와 오늘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 분들은 한 5, 6분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패널을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렬입니다. 저는 한 30년간 경제 기자로서 일선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1997년 3월 5일 날 재경원에 처음 출입을 했었습니다. 강경식 부총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5일 날이 강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날이어서 제가 강 부총리님하고 전입 동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고요. 2007년 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그때도 공교롭게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또 그 위기 상황을 한국 경제가 타개해오는 모습들을 쭉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오늘 강경식 부총리님 또 고영선 박사님,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이 문제를 해결해오는 역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물론 그 해결 방식이 거친 적도 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해온 경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1972년도 8.3 4채 동결 조치 같은 경우에 물론 반시장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훗날 이 기업들이 이 정부 의존성을 높이면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이 8.3 4채 동결 조치와 함께 취해졌던 단자사 등 제2금융권 개발 조치라든가 또 기업공개 촉진 조치 이런 것들은 우리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한 차원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19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와 중화공업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한국 경제가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과 심각한 불황에 빠졌을 때 취해졌던 이 80년대 초에 강력한 안정화 시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율과 개방, 안정이란 세 가지 화두를 내걸고 시행된 이 조치를 통해서 물가 안정과 성장 또 국제수지 흑자라는 성과를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를 맞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만 여러 개혁 조치들을 통해서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IMF 관리 체제를 조기에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의 개혁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취해진 것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김영삼 정부 말 아마 강경식 부총리님께서 재임 중이었던 시절 준비해 뒀던 이 여러 금융개혁 정책들이 IMF 관리 체제에서 큰 기여를 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 또 사실입니다. IMF 사태는 단적으로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는다는 교훈을 한국 경제에 남겼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 경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른바 한국병을 겪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병이 그동안 한국 경제가 파행적으로 치달아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노동 이런 사회 제반 분야에서 개혁을 등한시하고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교육이나 노동 등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압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IMF 관리체제인 1990년대 말 이후에 이렇다 할 국가적 개혁이 실종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혁의 실종, 개혁의 부재가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좌우하거나 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경제의 정치화가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이 경제의 정치화는 있었고
민주사회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 자초한다든가 또 과도한 추경과 선심성 복지를 통해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든지 하는 것도 바로 그 점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정치화는 결국 정치가 선거를 의식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경제와 경제 정책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의 정치화 혹은 포퓰리즘에 따른 경제 왜곡을 막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무엇보다 기묘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 개발 시대엔 이 군부 출신의 권위적 대통령들이 정치 개입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각이 경제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이 유명한 말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 등이 그런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자로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여당 혹은 국회의 경제정책 지배랄까 여당의 정부 압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협의의 부작용과 국회의 역기능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자면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이 만들어지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빈번해지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발 시대의 국가 운용 방식이 현재 한국 경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경제의 정치화와 포퓰리즘을 막는 일종의 국가적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재정준칙법제화가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이 재정준칙법제화를 그런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막을 수 없도록 전기위원회를 정부의 독립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그 같은 제도화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영선 박사님께서 이 사회적 합의 구조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우리의 과제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런 그 국가적 장치의 제도화와 함께 이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념 부총리님께서도 KDI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을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의 본질이 결국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반발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같은 반발과 갈등을 극복하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운용 방향과 개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률 논설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의 이 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을 얘기하자 그러면 산업화 과정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철강, 전자산업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는 것도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도 이런 세계적인 이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의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권문식 고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미국에서 그 유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그 현대 자동차는 당시만 해도 이제 도요타, 혼다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현대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혼다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혼다 자동차 달라 그랬더니 잘못 듣고서 현대 자동차 갖다 주는 거 왜 누가 사느냐 하는 이런 존엄 섞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완전히 판을 뒤집으셨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뭐 지형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각오이신지 한 5, 6분 정도 간략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본부장으로 은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현대코어포레이션에서 기술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있는 권문식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게 큰 틀에서 오늘 지난 경제 성장에 대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성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동감을 하고요. 저는 몸에 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196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60년 지난 이후에 은퇴도 하고 또 이제 그동안의 경제 성장에서 있었던 모든 그 토막토막의 그런 경험들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영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성장 실적에 대한 분석과 또 현황,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1967년도, 8년도 이 당시에 60년도 후반기에 자동차 산업이 태동이 국내에서 됐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기술에 대한 내부의 그 역량이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거의 일본이나 미국 기술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파워트레인, 엔진 트랜스미션 같은 그런 핵심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샤시 플랫폼 같은 기술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차를 잘 벤치마킹해서 그저 비슷하게 흉내 내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그 노력을 했던 그런 선배님들의 노력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강경식 부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제 내용 중에 1983년도에 그 이제 세제 개혁 같은 거를 통해서 R&D 자금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들이 R&D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는 그 시점쯤 해서 사실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엔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엔진 개발한 결실이 나온 것이 결국 90년대에 중반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샤시 플랫폼을 포함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 2000년도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약 40년 정도 걸려서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그런 어떤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고마움도 또 우리 국가 경제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성장통도 겪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상생 발전도 이렇게 노력도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국내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 그 1차 공급업체들 수준으로 보게 되면 약 1000개 정도 되고요. 2, 3차까지 합치게 되면 약 8000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연관이 돼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 규모가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 회사, 다시 해서 대기업들의 발전 이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만은 1, 2차 협력업체들의 그 발전은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뭐 4위를 한다, 5위를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 수준을 보게 되면 아직도 국내 자동차 회사에 그냥 목매고 있는 정도 실적이고요. 해외 OEM의 해외 자동차 회사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역량들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공급망 체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하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생태계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잘 갖춰져 있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그 핵심 역량 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런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국내에서 사실 얼마 안 되는 인적 자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대기업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면 좀 더 건전한 차원에서 그런 어떤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해당되는 그런 협력업체들을 갖다가 육성하는데 사실은 이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글로벌 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바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예전처럼 그냥 남들이 다 해왔던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 입장에서 이제 선도자 입장, 다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소부장들이 어떤 길목 기술 또는 어떤 길목 산업을 이게 확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정부 관료 시스템에 한 가지만 좀 제안을 간단한 거로 하자면 저희 자동차 산업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핵심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저도 3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그 핵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부처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은 대개 한 2, 3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나누고 뭐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좀 알아들을만 하면 또 바뀝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공적 기관에서의 상황이겠지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진 국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더 피버팅 시스템 형태로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은 좀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큰 틀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산업이
고부가 가치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네시스라든가 또는 뭐 수소 연료 전지차라든가 또는 전동화를 통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부분도 전 세계에서 뒤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러한 고부가 가치화 산업이 부품 산업 또 그 밑에 그 이 협력업체 이쪽까지 잘 그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조화가 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권문식 고문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누군가를 육성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최근 우리 상황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지적이 아니셨나 이런 이렇게 공감을 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철강 산업은 가장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이 영일만 포항제철 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의 산업화의 첫 발을 디딜 때 그 상징적인 그 기업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제이슨 엘포드 사무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계은행하고 같이 일을 안 하셨을 때겠지만 1960년대니까 그 당시에 세계은행에서는 우리 포항제철 철강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것을 굉장히 성공시킨 그러한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철강 산업인데요. 이주태 부사장님께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5, 6분 정도 내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포스코 경영기획본부를 맡은 이주태입니다. 아까 그 강 부총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의미 있는 슬라이드 한 장을 봤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관련해서 1968년도 회사 창립할 때 그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는 그 슬라이드가 한 장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모태가 돼서 오늘날의 포스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이지만 포스코로 보면 올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73년 7월 3일 날 그 포항제철소가 이제 종합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만 5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이고요. 또 73년 6월 9일에는 한국에서 이제 근대화된 설비로 첫 쇳물이 나온 해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여서 저희 포스코로서는 굉장히 거기에 감사도 드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계, 특히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최근에 그 언론이나 우리 국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산업의 쌀을 이제 반도체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첫 번째 산업의 쌀은 이제 철강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 종합제철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시고 저희가 그 추진을 해오면서 철강 산업은 우리 옆에 이제 현대자동차에도 우리 나오셨고 우리 삼성에서도 나오셨는데 그 이 산업의 쌀을 자동차나 조선이나 전자 이런 쪽에 공급을 하는 그 역할들을 해오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철강이 1973년에 저희가 국내 전체로 보면 약 124만 톤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약 6,500
톤으로 약 5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그 우리 국민 1인당 철강 그 사용량을 보면은 73년도에 약 67kg 정도 사용을 했는데 2022년 보면은 약 998kg로 세계에서 가장 철강 사용량이 높은 그런 국가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포스코로만 보면은 이제 103만 톤 포항 1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세계 6위의 철강을 생산하는 그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약 4,300만 톤 정도의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제철소가 광양 제철소이고요. 두 번째가 포항 제철소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제철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그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아까 정부의 어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철강 산업을 성장과 발전을 시켜왔었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글로벌이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만 이런 철강 산업을 넘어서 앞으로 국가에 좀 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강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한국의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인프라 사업들, 또 최근에 그 공급망 이슈가 되는 그 리튬이나 니켈 이런 자원까지 좀 투자해서 철강을 넘어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에 최근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이슈입니다. 이런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야 되는데 현재 어느 세계 철강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석탄을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그 기법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강을 만들어야 하는 그 당면 과제가 모든 철강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철강 경쟁력을 앞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고유의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타 철강사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에 앞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세계 철강 산업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가 타 국가들 조사를 해보면은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문제가 개별 어떤 대기업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제입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부터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청정 에너지, 예컨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수소를 그 전기를 가지고 다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철강을 만들고 이런 이제 그 기반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각 기업들도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그 기반들을 좀 구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쪽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긴밀한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강 산업이 향후에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대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잘 협의를 하면서 서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철강만 할 수 있는 땅으로 허가받은 부분을 좀 기업이 하고 있는 다른 산업들도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어떤 이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투자를 유발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정부와 기업이 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영일만을 바라보시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님의 그 사진, 그게 지금도 머리에 아주 생생한데요. 그때의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면은 지금 어려운 여건, 탈탄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어려운 여건도 정부와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은 특히 최근 한국 경제를 리드해오는 산업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인데요. 최근에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게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체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런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혜영 자문역께서 반도체 산업 혹은 전체적인 IT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5, 6분에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추혜영입니다.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차년도가 진행되던 80년대 중반 이때가 지금 현재 IT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산업이 태동하고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사,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는 4년, 5년이 차이가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간이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G7 프로젝트 기억하시겠지만 기획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R&D 투자를 해서 10년 이후에는 G7 국가의 선진 산업을 따라잡자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의 최고의 수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디스플레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LCD 디스플레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제도적 지원과 R&D 지원을 해주고 대학은 인력 양성을 하고 연구소는 기술 개발, 민간은 적기에 약간은 도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네 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정말 10년 이후 기적처럼 2003년에 전 세계 1위의 LCD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18년 동안 유지되다가 안타깝게도 2020년에 그 1위 생산국을 중국에 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이대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2003년 1등을 할 그 시점에 관과 민간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럼 넥스트 LCD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OLED의 81.3%가 국내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더더욱 좋은 바람직한 것은 그 패널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80%가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LCD는 패널 제조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 OLED는 소재, 부품, 장비도 동반 성장을 통해서 그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신기술이 발화해서 산업에 진입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넥스트 OLED에 대한 준비를 고민하고 관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협력사했던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을 뵙고 우리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그중에 한 분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 지금 우리는 달리는 호랑이 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5년 보장되지 않은 5년, 1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은 호랑이에서 등에서 떨어지라는 것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넥스트 OLED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이미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기술을 가끔씩 지뢰찾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걸어가는 누군가는 지뢰의 지도를 잘 그려주면 뒤따라가는 민간은 그 지뢰밭 지도를 근간으로 해서 최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넥스트 OLED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산업들이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선진국을 따라가야 할 때는 때로는 G7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또 때로는 가끔 말씀드린 OLED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또 지금처럼 1등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음 지뢰밭 찾기를 위한 노력들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0년, 120년 행사할 때는 누군가가 나와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민간이 함께 협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드디어 성공해냈습니다 하는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따라잡기를 할 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그 단계는 완전히 지나갔지만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데 과거와 다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하는 말씀을 주로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인숙 교수님께서 그러면 진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 과정, 추진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간략히 한 4, 5분 정도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강인수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는 학계의 어떤 시각도 물론 있겠죠. 제가 이제 숙대에 93년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좀 한 30년 가까이 재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섹터에서 좀 일도 해보고 이제 최근에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금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그 발전, 도약을 위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부탁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용선 부원장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60년 동안의 성공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개괄적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거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역대 지금 정말 그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신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뭐 감사드리고 잘 해오셨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 그게 이제 인구 구조, 인구 정책이죠. 이 부분이 사실 뭐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계 출산율 뭐 0.8명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이런 참담한 사태가 뭐 결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물론 노력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고영선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핵심 문제를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에 예로 교육 공교육의 실패를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뭐 80% 90%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사진.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교육을 잘 해서 인적 자원이 우수해서 성장을 해오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제가 학교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뭔가 지금처럼 하는 건 곤란하다. 그 원인이 뭔가라는 걸 좀 따져보면은 다양한 의사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런 그 보상 메커니즘 자체가 약간은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면은 요새 뭐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던데 학교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요 대학교도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나 뭐 이런 데로 지원을 하거나 편입하거나 이런 애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학과 만들어 놔봐야 절반이 1년 2년이면 다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억 4억을 주는데 지방의 뭐 모처에서는 의사를 못 구한다. 이런 보도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허탈감을 주는 것 같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이 보상 메커니즘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나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기대 수준이 아직은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다 계시지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정책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어왔던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공급망 문제가 되면서 자원 확보 이런 거가 이슈가 되니까 또 이제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실패로부터의 어떤 축적이 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느낌은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일관되게 또 합치되게 하는 정책들이 개발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지금 뭐죠? 국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인식, 그 부분이 오늘 좀 언급은 좀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을 포함해서 뭐 IRA를 포함해서 뭐 미국도 입법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마이크론 뭐 수입 규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2차 전지 또 이제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 좀 변화가 약간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가 일종의 중국을 뭐 따돌리기,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단절 이런 쪽을 많이 추구해 왔다면은 최근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좀 발언을 한 거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설리반이 이제 발언을 한 것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다.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엊그제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 디리스킹이나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 워낙에 우리가 이제 교역이나 투자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뭐 완전한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 관리라는 위험 축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조를 좀 맞추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디리스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다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발빠르게 뭐 요소수 사태 이후에 대응을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뭐 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된 건 아니고 공급망 3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국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몇 달째 표류 중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법이고, 우리가 뭔가 이제 제도형을 하려면은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우리가 컨트롤 타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 부총리 와 계시지만은 부총리께서 사실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직 법안은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효과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삼박자가 좀 맞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정치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정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급망 3법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일단은 좀 마련하고 조직 갖추고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면은 지난 60년 동안에 해왔던 그런 그 성과들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혜석 교수님. 예, 주로 현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강 교수님 그리고 뭐 저희 또래가 해결해야 될,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한 6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전 선배들은 그렇게 잘해왔는데 왜 너희 세대에는 아무것도 못했느냐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 세대가 또 이거 잘 이구지구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시간이 지금 거진 다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 이 발제자 두 분이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 듣고 나셔서 꼭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1, 2분 이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부원장님 없으세요? 아, 예. Do you have any comment? Please. Thank Within you. 1 or 2 minutes. Okay, I will be very quick.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이 정말 훌륭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와중에 정말 어려운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도전과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고 또 세계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정책들 중에서 일부는 정치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특히 통화정책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치라는 부분을 배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치와 사회,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들을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과거 60년 동안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그래서 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 이래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던 적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6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현재의 위상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